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족 이야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여성분들에게 결혼식은 아마도 동화 같은 꿈일 겁니다. 인생의 단 하루,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공주가 되어 내 삶의 왕자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7년간의 연애, 3년간의 결혼 준비,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의 웨딩홀에서 꿈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쏟아부은 수억 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요한 날, 제 동화 같은 꿈이 산산조각 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3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찢어진 셔츠 한 장 때문이었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 시골에서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올라오셨지만 아빠가 낡고 해진 셔츠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어깨에 작게 찢어진 자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 약혼자는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꼴 좀 봐. 파혼해. 당장 파혼하자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없이 예비 사위를 바라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죠. 온화한 미소였지만 어째서인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오만했던 남자는 촌스러운 시골 영감이라고 무시했던 저희 아빠가 최고급 명품 수트를 입고 그룹 회장석에 위엄 있게 앉아왔는가. 예비 사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박혀 반짝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정말 동화 속 공주님 같았죠. 제 예비 신랑 민준 씨는 저를 위해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열어주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세상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민준 씨는 저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대기업 영업팀장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다른 무엇도 아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둔 평범한 집안의 여자인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입산 생화가 거대한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민준 씨의 친구, 파트너 등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 뿐이었고 모두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오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정말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곳저곳을 오가며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능력 있는 아들과 집안은 보잘것없지만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바로 저에 대한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아빠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는 중인데 아마 차가 막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시작될 무렵 식장 저편에서 작고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빠였습니다. 드디어 오셨지만 그 순간 아빠의 모습은 제 입가의 미소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양복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고 누렇게 바랜 셔츠에 색이 바랜 바지를 입고 계셨죠. 발에는 다 달아빠진 낡은 샌들을 신고 계셨습니다. 깡마르고 노동에 지친 모습,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작게 찢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투르게 꿰맨 흔적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선명하게 보였죠. 아빠는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질적으로 서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저분은 누구니? 그녀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니? 어떻게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에 올 수가 있어? 민준 씨도 뒤를 돌아보았고 저는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감출 수 없는 창피함과 찌푸린 표정이 자리 잡았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아픔이 느껴졌죠. 주위 하객들도 아빠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아빠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구지? 낯이 익은데 신부 아버지인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입고 왔지? 정말 없어 보인다. 그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빠를 껴안고 이곳에서 모시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무대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김수진, 자기 아버지 꼴 좀 봐.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양복 입으시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어떻게 저런 찢어진 옷을 입고 여기에 올 수가 있냐고. 나는 몰라. 저는 더듬거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마 양복이 안 맞았거나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분노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일부러 나 망신 주고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오늘 내 중요한 파트너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민준이란 놈이 촌구석 거지 같은 장인을 둔 여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할 거 아냐. 내 체면,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돼? 그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헛된 체면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용납 못해. 촌스러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세기의 결혼식, 내 커리어를 망칠 순 없다고. 그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7년 사랑을 죽여버린 한마디를요. 파혼해. 당장 파혼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찢어진 셔츠 하나 때문에 파혼이라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 씨, 이건 그냥 사소한 일이잖아. 사소해. 그가 비웃었습니다. 너한텐 사소할지 몰라도 나한텐 아니야. 절대 용납 못해. 하나, 네가 가서 저분 당장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시게 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내. 둘, 아니면 우리 파혼하는 거야. 선택해. 바로 그때 아빠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비 사위를 바라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온화하지만 깊고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있는 미소.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돌아서서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딸아. 민준 씨의 파혼하자는 말은 사형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제가 7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동화 같은 꿈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이 화려한 결혼식장 한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 음악 소리,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멀어지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7년간의 사랑, 3년간의 준비, 모든 것이 찢어진 셔츠 한 장 때문에, 한 남자의 헛된 체면 때문에 끝나버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은 어찌나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지던지요. 하지만 제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아빠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이끌고 돌아서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약혼자에게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묵묵히 듣고만 있는 평범한 집안의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기업 중 하나인 진성그룹 김진성 회장님의 외동딸 김수진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류층, 웅장한 저택과 슈퍼카, 호화로운 파티와 주식 가치로 측정되는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맨손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셨죠. 아빠는 저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제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를 너무 과잉보호하셨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꽃길을 깔아두셨습니다.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돌아와 그룹을 물려받고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 결혼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류층 세계에 살수록 저는 숨막히고 위선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감정 없는 미소와 공허한 아첨에 지쳤습니다. 제 주위를 맴도는 남자들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제가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세계에는 없는 것, 바로 진심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고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진성그룹의 외동딸이 아닌 진짜 김수진을 사랑해줄 사람을요. 그래서 23살 졸업 후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빠가 마련해 두신 부사장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제 피로감과 갈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삶을 경험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고 싶다고 말했죠. 아빠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알겠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아빠가 7년을 주마. 내 인생을 살아볼 7년.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사랑하렴. 아빠는 간섭하지도 지원하지도 않을 거다.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할 거야. 하지만 아빠에게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라. 그리고 이 집의 문은 언제나 너를 위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렴. 그렇게 저는 황금 세장을 벗어났습니다. 화려한 졸업장과 명품 옷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가짜 신데렐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비록 힘들고 부족했지만 제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세상에서 저는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래처 회사의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세련되고 말솜씨가 좋았으며 항상 야망에 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소박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을 가진 저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열정적인 구애와 달콤한 말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제가 만나왔던 철없는 재벌 2세들과는 달랐습니다. 의지와 포부가 있었고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집안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수진 씨 자체를 사랑해요. 수진 씨의 똑똑함, 유머러스함을요. 걱정 말아요.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줄게요. 그 당시 그 말은 저를 눈물 나게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상류층 세계를 포기하고 찾아 헤맸던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 저는 현실 속에서 동화를 찾았다고 순진하게 믿었고 그 동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왕자님이 처음부터 진짜 왕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2년간의 연애 끝에 낭만적인 청혼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신데렐라가 인생의 왕자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면서부터 제 동화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분은 꽤나 상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은 저를 면접 보기 시작할 때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성격이나 취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질문들만 맴돌았죠. 어느 회사 다녀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뭐 하시나? 형제는 몇이고? 제가 평범한 사무직원이고 월급은 몇백만 원에 불과하며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을 때 저는 박 여사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친근하지 않았고 대신 무언가를 캐묻고 은근히 평가하는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식사 내내 그녀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딸은 은행 팀장인데 사장 남편을 만났다는 이야기. 이웃집 며느리는 서울에 건물이 있고 아버지가 높은 분이라는 이야기.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제가 그녀의 능력 있는 영업팀장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암시와 같았습니다. 저는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에이, 수진 씨, 우리 엄마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내가 좋은 아내 만나서 같이 미래를 짊어지길 바라시는 거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는 또다시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믿기로, 그 이상한 징후들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집안의 얼굴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는 가장 비싼 웨딩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긴 하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비용을 걱정하자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어떻게 아내 될 사람한테 그런 걱정을 시키겠어. 그의 말은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연말 보너스가 늦어진다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결혼식 후에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몇 년간 일하며 모은 제 얼마 안 되는 적금을 모두 깨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여전히 부족했죠. 그러자 그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한번 전화해 볼 수 없을까? 어쨌든 딸 결혼식이니까 조금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저의 농사짓는 가족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너무 급해서 그랬을 거야. 저는 아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에게 돈을 더 빌려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의 결혼식은 바로 제 돈과 제가 빚진 돈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큰 균열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의 농사짓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회장이라는 신분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더 초라한 진실이었죠. 제가 민준 씨를 데리고 시골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 모자는 아마도 농사를 짓더라도 아버지가 높은 담장과 넓은 집, 끝없이 펼쳐진 논밭을 가진 대지주일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집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초라한 단층집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채소 몇 줄기와 앙상한 과일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아빠는 평소 입으시는 작업복 차림으로 순박하고 꾸밈없는 진짜 농부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는 실망과 허탈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내내 그들은 어색하게 앉아 형식적인 말만 나누고 계속해서 시계만 쳐다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박 여사님은 제게 거리낌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세상에, 나는 너희 집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 우리 민준이 아주 제대로 물렸네. 물렸어. 그녀의 비꼬고 악독한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엄마,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그 두 마디는 그의 어머니가 한 수천 마디의 모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저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상냥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숨은 의도가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혹시 높은 분 아는 친척 없어? 아버님, 혹시 도청에 아는 사람이라도 없어?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겉모습 뒤에 무언가 기댈 만한 인맥이나 배경이 있을 거라는 한 가닥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대답이 초라한 진실뿐이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실망했고 그 실망은 경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때문에 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멸과 분노를 바로 우리 결혼식 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빠의 찢어진 셔츠는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핑계,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시와 체면, 위선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 한 방울이었을 뿐입니다. 제 사랑의 균열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애써 메우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민준 씨와 어머님은 그저 솔직한 성격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한 집에 살게 되고 진짜 가족이 되면 모든 편견과 비교가 사라질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려 애썼고 제 모든 힘과 돈을 쏟아부어 꿈의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그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 김진성 회장님이셨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빠는 예고 없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익숙한 강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다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은은한 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결혼 준비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우려내 제 앞에 따뜻한 철관음 차 한 잔을 놓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한 거니?
정말 그 아이와 결혼하고 싶은 게냐? 저는 아빠의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네, 아빠. 저희 7년이나 사랑했잖아요. 7년. 아빠가 되뇌셨습니다. 아빠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의 날카롭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7년은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기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단다. 특히 마음이 이성을 압도해 버렸을 땐 말이다. 아빠는 제가 민준 씨를 처음 소개한 날부터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의 직감으로 민준 씨의 세련되고 온화한 겉모습 뒤에 끝없는 야망과 지나치게 큰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던 겁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가난해서 싫은 것도 집안 배경이 없어서 싫은 것도 아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단지 그 아이의 야망이 능력을 앞서고 그 체면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게 두려울 뿐이다. 그런 남자는 아주 위험하단다. 딸아, 오늘 그 아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땐 너에게 다정하고 잘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내일 그 아이가 명예와 지위를 얻었을 때 네가 지금 낫다고 생각하는 너의 출신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니? 아빠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불안감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제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민준 씨의 실망한 표정, 박 여사님의 비아냥거림,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빠.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변호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약속은 때로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아서 언제든 찢어질 수 있단다, 딸아. 아빠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빠는 널 막지 않겠다. 행복은 너의 것이고 길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다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이 도박에 걸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이 필요하구나. 시험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주는 사랑과 그 가족이 우리에게 보이는 존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마지막 시험. 그리고 아빠는 제게 하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대담하고 어쩌면 잔인하기까지 한 계획이었죠. 아빠는 결혼식 날 그룹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시골 농부 아버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남루한 시골 영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샌들을 신고 어깨에는 찢어진 자국이 있을 거다. 아빠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내 사위가 수백 명의 화려한 하객들 앞에서 그런 장인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구나. 창피해하며 화를 내며 그 사실을 숨기려 할까? 아니면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며 두 팔 벌려 세상에 이분이 제 아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할까? 저는 아빠의 계획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 그건 안 돼요. 저는 서둘러 반대했습니다. 그건 아빠를 모욕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그들에게 무시당하게 둘 수 없어요. 모욕?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온화하지만 지혜가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어리석은 딸아. 사람의 명예는 옷차림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과 자존심에 있는 거란다. 만약 그들이 단지 찢어진 셔츠 한 장 때문에 아빠를 무시한다면 모욕당하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지. 이건 그들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고 너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아빠와 함께 이 시험을 해볼 용기가 있겠니? 저는 아빠의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여지고 두려웠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숭배해 온 사랑이
찢어진 셔츠 한 장을 극복할 만큼 큰 것인지. 그렇게 저와 아빠는 함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행복이 걸린 도박. 그리고 그 대가는 어쩌면 산산조각 난 심장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 씨의 잔인한 파혼하자는 말이 귓가에 맴돌고 제 위대한 아버지가 바로 예비 사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가 그 도박의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하고 고통스러울 수 없는 답을요. 아빠는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 그의 가족의 존중, 모든 것은 그저 가짜였습니다. 찢어진 셔츠 한 장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얇은 껍데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신 후 제 손을 잡고 저를 데리고 떠나려 하셨습니다. 이 위선적인 곳에 단 1초도 더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기의 충격에서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세기의 결혼식이 무너진 것은 그녀에게 체면을 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피해자 역할을 하고 모든 죄를 저희 부녀에게 뒤집어 씌울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무대 위로 달려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진짜 비극 배우처럼 목소리는 울분에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웅성거리던 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렸고 그녀가 무슨 일을 벌일지 기다렸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다들 제 아들 민준이가 왜 이렇게 기쁜 날에 그런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진실을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비련의 어머니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교육자 집안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재능 있고 똑똑한 아이죠. 저희는 항상 그 아이가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만나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사랑에 눈이 멀어 격에 맞지 않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아버지를 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그들에게 번듯한 결혼식과 풍족한 미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지만 저희의 선의가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 가족은 분수를 몰랐습니다. 자기 딸이 제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을 무슨 큰 횡재라도 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뻔뻔함의 절정으로 저 사돈어른이라는 분이 그녀는 아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일부러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희 집안에 망신을 주어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정말 욕심이 끝이 없는 시골 사람들이네. 박 여사님 댁이 정말 안 됐네. 이제 동정의 시선과 비난의 말들은 모두 민준 씨 모자에게로 향했고 저희 부녀는 순식간에 사기 결혼에 실패한 그들이 꾸민 연극 속에 형편없는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헛된 체면과 타인에 대한 무시라는 진실을 선의가 이용당하고 교양 있는 가정이 시골 가정에게 사기당한 이야기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어깨를 들썩이며 사랑과 가족에게 모두 속은 비련의 남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뻔뻔한 거짓말들을 들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 올라가 그 마이크를 빼앗아 세상의 진실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다시 한번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빠는 그저 고개를 저으셨고 그 눈빛은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빠는 제 귀에 단 한마디를 속삭이셨습니다. 그냥 저렇게 연기하게 둬라, 딸아. 연기를 하면 할수록 더 아프게 넘어질 테니. 그리고 아빠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놓고 혼자서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두 모자가 비련의 연극을 펼치고 있었죠. 마지막 대결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모자의 피해자 연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타고난 연기력으로 여론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고 저희 부녀를 피해자에서 뻔뻔한 사기꾼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은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닌 비난과 경멸, 동정의 시선으로 가득 찼고 그 모든 것은 저희 부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신부는 예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이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 민준 씨가 정말 불쌍하다. 괜한 혹을 붙였네.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이 되어 날아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무자비하게 심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의 사랑, 7년의 믿음은 결국 이런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아빠에게까지요. 그리고 아빠가 나서셨습니다. 아빠는 무대 위로 올라가 언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빠는 경멸의 눈빛과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뚫고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듯 평온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의자에 놓여있던 어느 하객의 낡은 양복 재킷을 조용히 벗어 떨고 있는 제 어깨에 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운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이곳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곳이 아니란다.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불타는 제 영혼을 달래주는 강물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위선적인 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직 우리 부녀만의 평화로운 세상으로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산산조각 난 동화 같은 꿈을 뒤로 한 채 뒤편에서는 여전히 박 여사님의 가식적인 울음소리와 하객들의 위로하는 소리, 그리고 민준 씨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시골이라는 짐을 벗어던졌고 자신의 헛된 체면을 지켰으며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자신을 비련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두신 고급 세단이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웨딩홀을 나서자마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문이 쾅하고 닫히며 바깥의 시끄럽고 위선적인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차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밤의 서울, 붐비는 차량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바깥 풍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 들어오자 더 이상 비난의 눈초리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자 제가 애써 세웠던 견고한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복받쳐 오르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7년의 사랑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빠가 겪어야 했던 치욕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 저는 흐느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저한테,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겨우 찢어진 셔츠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감정, 실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살짝 밀치고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왜요? 왜 아빠는 이런 잔인한 계획을 꾸미신 거예요? 왜 가난한 아버지인 척 연기하셨냐고요? 처음부터 아빠가 회장님으로 나타나셨으면 그들은 감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절대 이렇게 대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저를 이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거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모든 분노와 고통을 지금 제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아빠에게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제 원망에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고 아빠의 눈에는 책망이 아닌 무한한 슬픔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두 팔을 벌려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주 굳세고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울어라 딸아. 아빠를 원망하려무나. 그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말이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처럼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빠도 안다. 하지만 딸아, 아빠 말을 들어보렴. 아빠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진실 때문에 한 번 아픈 게 낫단다. 한번 생각해 보렴. 아빠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만약 오늘 아빠가 이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회장으로 나타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 그들은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했겠지. 그들은 너를 칭송하고 아첨하고 너를 여왕처럼 대했을 거다. 너는 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겉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겠지. 하지만 그 다음은 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배경을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했을 거다.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하려는 시댁과 평생을 살아야 했을 거다. 너는 위선과 감정 없는 미소, 뒤에서 이뤄지는 계산의 세계에서 살아야 했을 거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니, 수진아? 아빠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분노의 불길을 서서히 끄고 눈먼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빠의 잔인함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단순히 사위를 시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짧은 고통을 이용해 제가 더 큰 고통, 평생 지속될 고통을 피하게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포기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아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엄격함뿐만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조용한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빠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괜찮다. 어리석은 딸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너는 깨어났으니 이제 내 것을 되찾고 그 오만한 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구나. 그 운명의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민준 씨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심장이 쉴 수 있도록, 제 이성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바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의 고통이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은 제게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버티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가진 김수진, 그리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가 있는 딸. 한편 다른 곳에서는 민준 씨가 완전히 상반된 기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 없는 텅 빈 신혼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조금도 슬프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벗어났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아내, 귀찮은 시골 장인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좀 구기긴 했지만 평생 그런 가족과 얽혀 혹을 달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싼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지켰고 자기 집안의 격을 지켰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실크 넥타이를 매고 명품 수트를 고쳐 입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귀찮은 골칫거리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커리어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그룹의 영업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자리, 그에게 권력과 돈, 지위를 가져다 줄 그 자리가 거의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상사에게 아첨하는 것부터 동료를 짓밟는 것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능과 약삭빠름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보다 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에 차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가올 밝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직위, 새로운 연봉으로 그는 더 아름답고 무엇보다 집안 배경이 좋은 다른 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더 화려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수진을, 7년간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안겨준 고통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지금 그의 세상에는 오직 야망과 체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부하 직원들이 그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즐겼습니다. 마치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막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비서가 서둘러 다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팀장급 이상 임원들은 즉시 대회의실로 집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긴급 회의라니. 하지만 이내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임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한 회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깜짝 이벤트를, 인상적인 데뷔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요. 그는 다시 한번 넥타이를 고쳐 매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광의 단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심판관은 다름 아닌 어제 그가 무참히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은 저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대회의실까지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짧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짧았던 이유는 그가 곧 펼쳐질 화려한 미래에 대한 환상과 승리감에 취해
구름 위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었던 이유는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질투 섞인 속삭임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슴을 펴고 턱을 치켜들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팀장님, 곧 부사장 되신다던데 젊은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운도 좋지. 승승장구네. 그는 모든 소리를 들었고 입가에 번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격에 맞지 않는 결혼까지 희생하고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저와 시골뜨기 장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직위에서 빛나고 권력을 가진 자신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을 때 회장 비서가 이미 그곳에 서서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죠, 팀장님.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옷깃을 정리한 후 미래의 부사장다운 위풍당당한 태도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명 결정 발표식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꽃도 박수갈채도 없었고 대신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넓은 회의실, 타원형의 긴 나무 테이블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 비즈니스계의 노련한 거물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평소 민준 씨가 일주일을 기다려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부사장들과 지사장들도 오늘은 모두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의 기색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탐색과 약간의 동정심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하지? 혹시 내가 모르는 그룹의 큰 위기라도 닥친 건가? 하지만 그는 이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경영진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일 거야. 그의 배짱을 긴장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겠지. 그는 재빨리 자신감을 되찾고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비어있는 유일한 자리, 바로 대표이사 옆에 마련된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이 권력의 세계의 일원인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그 자리가 영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평소에 인자한 인상의 늙은 이사회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민준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 명예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존재한다고 소문만 들었을 뿐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룹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더욱 미스터리하고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명예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헛기침을 했고 그의 얼굴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그룹이 비즈니스 문제가 아닌 문화와 도덕의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진성그룹은 창립 이래로 항상 신뢰와 인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단지 올바른 경영 전략 때문만이 아니라 재능뿐만 아니라 덕망까지 갖춘 인재들을 양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이미지와 핵심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망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민준 팀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나? 민준 씨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순진한 척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대표이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알게 해주지. 자네의 행동과 말이 더 이상 자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 자네는 영업팀장이고 그룹 전체의 얼굴이야. 자네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제 알겠나?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준 씨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이 파혼된 것은 사적인 일일 뿐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만 있다면, 회사의 이익만 가져다 준다면 다른 모든 일은 용서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너무 과신했고 도덕이라는 두 글자의 중요성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시골 영감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이 그룹 전체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번에 목소리를 낸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낮고 위험 있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서 민준 씨의 등골이 저도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 미스터리한 명예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부터 거대한 의자의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남자가 이제 몸을 돌려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진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데 익숙한 사람의 위엄과 기품이 풍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윤곽을 유지하고 있는 얼굴. 바로 어제 그가 보고 모욕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듯 했고 온몸이 굳어버렸으며 피가 핏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 촌스러운 늙은이, 그 남루한 농부가 어떻게 이 사람일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얼굴, 그 눈빛이었습니다. 단지 옷차림이 바뀌었고 눈빛이 더 이상 온화하고 인내심 있는 눈빛이 아니라 그의 죄 많은 영혼을 꿰뚫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도 그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다시 명예회장을 쳐다보고 그리고 시체처럼 창백해진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관계지? 왜 민준 팀장이 존경하는 회장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 아버지, 김진성 회장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돌아 민준 씨 바로 뒤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보지 않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에 낮고 따뜻한 음색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소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진성그룹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진성입니다. 와 하는 큰 탄성이 터져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의 명성을 들어왔지만 살아있는 전설을 직접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회사의 영업팀장인 민준 군이고 또한 제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사위가 될 뻔했던이라는 두 단어를 그가 강조하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장 자리로 돌아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에게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주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의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어제의 결혼식 영상. 우리 부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상이 이제 그룹의 모든 경영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셔츠를 입은 아빠가 민준 씨에게 모욕당하는 장면. 박 여사님이 경멸적인 말을 내뱉는 장면. 그리고 민준 씨의 잔인한 파혼하자는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영상 속의 목소리만이 엄중한 고발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민준 씨를 더할 나위 없이 경멸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고 오늘 왜 이렇게 긴급 회의가 열렸는지도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이 모욕을 당했고 그 가해자가 바로 회사의 고위 관리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보다 더 초라하고 아이러니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는 단지 아내와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안녕, 예비사위. 넓은 회의실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잠식하는 극도의 공포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넉나간 눈은 회장석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장님, 시골뜨기 농부, 숨겨진 재벌. 이 모든 상반된 이미지와 호칭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여 그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착각이거나 끔찍한 장난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어떤 비논리적인 단서라도 찾아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리고 그 차갑고 권위 있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자라고 자만했던 게임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진성 회장님은 그가 그 좌절감에 더 이상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일어나 더 이상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관용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느리고 단단한 발걸음은 마치 방 안의 죽음 같은 침묵에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 씨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몸을 숙이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일어나게, 민준 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조금의 분노도 없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어 민준 씨를 떨며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감히 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 들게. 아빠가 명령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며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자네, 많이 놀랐겠지? 아빠는 대답이 필요 없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아마 나 같은 남루한 시골 늙은이가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겠지. 민준 씨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비웃음 가득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려주지. 왜냐하면 자네가 본 모든 것, 자네가 믿었던 모든 것은 단지 연극이었기 때문이야. 자네가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진짜 대본은 전혀 몰랐던 연극. 그는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이야기의 전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회장 김진성입니다. 제게는 수진이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상류층의 삶, 위선적인 계산을 싫어했습니다. 그 아이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네를 만났지, 민준 군. 그는 다시 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네를 사랑했어. 맹목적으로 사랑했지. 그 아이는 자네가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 아이는 자네의 헛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 아이는 행복이라고 믿었던 가정을 얻기 위해 자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감수했어. 그 아이는 너무 순진했고 나는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나는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했고 조용히 뒤에서 자네를 돕고 기회를 만들어줬다. 자네가 내 딸의 사랑과 희생에 걸맞은 괜찮은 남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고 내 딸도 틀렸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판결처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에 자네와 자네 가족은 내게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어. 당신들은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의 사랑을 짓밟았어. 당신들은 그 아이와 그 가족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버렸어. 당신들은 내게 사랑과 의리가 당신들의 헛된 체면과 물질적 탐욕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운명의 인사. 그는 혼란에 빠진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로 살짝 올렸습니다. 안녕, 예비사위. 제 아버지의 예비사위라는 두 단어는 민준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저항과 변명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가 다시 한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발가벗겨져 몸을 가릴 천 조각 하나 남지 않은 자의 붕괴였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임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민준 씨를 경멸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열한 인격과
배은망덕함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안에 보물을 쥐고도 헛된 것을 터마 스스로 내던져버린 자의 어리석음을 동정했습니다. 한때 민준 씨를 매우 신뢰하고 승진시키려 했던 대표이사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엄격함이 아닌 끝없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군, 정말 자네가 이럴 줄은 몰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의 말은 비록 가벼웠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대한 판결, 이 그룹에서의 그의 모든 미래에 대한 종지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김진성 회장님은 이 연극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앞으로 진성그룹을 이끌어갈 고위 임원들에게 그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힐 뻔했던 사람의 문화와 도덕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생생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김 비서, 잠시 부탁하네. 아빠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회의실 프로젝터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아빠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그룹 로고의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더니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것은 회의실 전체를 다시 한번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모든 광경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화질과 음질은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매우 선명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심어놓은 하객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아빠가 찢어진 셔츠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아빠의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모습과 하객들의 호기심, 어린 손가락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의 굳어지고 불쾌한 표정이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한마디 한마디 으르렁거리던 목소리, 창피하지도 않아? 촌스러운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게 할 순 없다고. 그 목소리는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민준 씨를 더할 나위 없는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연극은 무대 위 박 여사님의 등장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가득한 독백, 자신들의 가족이 사기당하고 이용당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재현되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교육자 집안입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어 그들에게 번듯한 결혼식을 마련해 주었지만 저희의 선의가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몇몇 임원들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양 있는 딱지로만 세상을 보는 한 여자의 어리석음과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세기의 결혼식 비용이 자신들의 회장님에게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아빠가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저를 이끌고 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심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얼굴과 그룹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한 인간에 대한 극도의 경멸과 무한한 실망이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자신과 함께 해온 동료들, 모든 임원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가정사를 하소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진성그룹을 만든 핵심 가치를 되돌아봅시다. 그것이 무엇일까? 수익률이라는 숫자,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인격, 도덕,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그룹이라도 인격이 비열하고 헛된 체면만 알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면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말입니다. 연극은 끝났고 민준 씨의 커리어에 대한 판결도 회장님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단호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연설은 짧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지 한 가정의 비극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민준 씨 한 사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든 임원들에게 깊은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회장님이 단지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미래와 도덕적 기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 그룹은 뛰어난 인재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그 인재들이 인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들은 자산이 아니라 내부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연설 후 아빠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까부터 어두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대표이사가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보지 않고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을 한번 훑어보며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우리 그룹이 항상 추구해온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저는 대표이사로서 영업팀장 민준 군의 경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민준 씨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넉나간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관용을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공헌과 그가 가져온 계약들을 생각하면 회사가 자신을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에 대한 마지막 환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그 환상을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한 판결로 즉시 짓밟아 버렸습니다.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판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 군을 영업부문 부사장으로 임명하려던 제안을 전면 취소합니다. 이 자리는 재검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도덕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말입니다. 첫 번째 결정은 민준 씨의 승진이라는 꿈에 내리쳐진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가 양심과 사랑을 모두 팔아 얻으려 했던 그 꿈이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입니다. 대표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신뢰, 문화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한 그룹 노동규정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우리는 민준 군을 즉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복리후생은 징계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법률 규정에 맞게 처리될 것입니다. 해고, 그 두 단어가 회의실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승진은커녕 해고라니, 무자비하게 쫓겨나다니. 안 됩니다, 대표님.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절망감에 그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재석 쪽으로 달려가 애원하려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몇 년을 헌신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계약을 따왔는데요. 사소한 사생활 문제 하나 때문에 제 커리어를 망치실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 문제라고? 이번에는 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권위 있는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군, 아직도 이해를 못했나? 이건 더 이상 사생활 문제가 아니야. 자네 같은 영업팀장, 그룹의 얼굴이라는 사람이 단지 겉모습이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짓밟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건 더 이상 자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네가 스스로 우리가 항상 가르쳐온 인간 존중의 문화에 먹칠을 하는 거야. 자네가 헛된 체면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기꺼이 희생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이 그룹을 대표해서 협상하고 파트너들과 신뢰를 쌓겠는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모든 변명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그룹에는 인격이 비열하고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나가서 오늘 배운 교훈을 기억하게. 커리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용도 바로 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넉나간 시체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이 섞인 시선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원목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때 그의 권력이라는 꿈의 상징이었던 그 문. 그리고 그 문이 쾅 하고 닫혔을 때 그것은 그의 미래와 인생도 공식적으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처가를 잃었고 꿈에 그리던 부사장 직위를 잃었고 유일한 밥줄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만과 어리석음이라는 파도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 씨가 그룹 본사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도 붕괴의 첫 쓴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피해자 연극을 마치고 저희 부녀를 쫓아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그녀는 매우 흥분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곧 닥쳐올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류층의 미래라는 꿈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한 아들이 부사장이 되고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부사장 어머니가 될 미래.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는 아는 모든 친한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우리 민준이 말이야. 곧 부사장으로 승진한대. 대단하지 않아?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 소집돼서 결정 발표한다더라. 아마 조금 있으면 공식적으로 소식 나올 거야. 이 여사, 소식 들었어. 어제 우리 민준이 결혼식에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괜찮아. 우리 아들 아주 배짱이 두둑하잖아. 그 시골뜨기 계집애 아주 단칼에 차버렸어. 자기 격에 맞는 애 찾아야지. 곧 부사장 되는데 줄 설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녀는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사방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완벽한 그림, 자신의 가족이 승리자이고 다른 차원의 계급에 속한다는 연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녀가 여전히 전화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이것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화라고 확신하며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어떻게 됐어, 아들? 결정 발표했어? 엄마 아들, 정말 장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신임 부사장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망에 찬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다고요. 엄마,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준아, 뭘 잃었다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아들의 목매인 울음소리를 통해 그녀는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골 사돈의 진실, 그룹 회장의 진실, 운명의 회의, 그리고 무자비한 해고 판결까지.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악몽일 거야. 그녀의 부사장 아들, 그녀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어떻게 해고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시골 늙은이가 어떻게 회장일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그녀의 집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자랑을 늘어놓았던 친구 김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 내가 듣자 하니 인터넷에서 당신 아들 민준이가 결혼식에서 회장님을 모욕한 죄로 쫓겨났다고 난리던데 그거 진짜야? 쾅. 박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 전화를 벽에 세게 던져버렸습니다. 닥쳐, 다들 닥치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 기술 시대의 소문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했던 하객들은 이보다 더 뜨거운 이야깃거리를 공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서울 전체, 적어도 비즈니스계와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그녀 가족의 비극적인 희극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사장 아들이라는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류층의 삶이라는 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실업자 아들과 암담한 미래라는 초라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물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체면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축하 전화가 아닌 안부를 묻고 비웃고 동정하는 전화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박 여사, 정말이야? 민준이가 정말 안 됐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내가 그랬잖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오만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도 전화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자신의 초라하고 치욕스러운 처지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녀의 상류층 꿈은 결국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붕괴로 끝났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폭풍은 무자비하고 맹렬하게 몰아쳐 민준 씨의 가족을 치욕과 굴욕의 늪에 완전히 잠기게 했습니다. 장인어른인 회장님을 모욕한 예비사위 이야기는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파티나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회자될 때마다 박 여사님과 민준 씨의 마음속 상처는 다시 헤집어져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고급 아파트의 문은 이제 그들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가두는 감옥문이 되어 자책과 두려움 속에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너무 큰 충격에 정말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데 의욕이 없었고 잔소리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구석에 앉아 넋 나간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부사장 아들은 무너졌고 그녀의 상류층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주 수입원을 잃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애쓰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한때 그가 도와주었고 함께 즐겼던 친구들과 파트너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개를 젓는 것과 정중한 거절, 그리고 외면하는 시선뿐이었습니다. 진성 그룹 회장님에게
죄를 지은 사람과 엮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는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우리의 7년 사랑이 아직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 아버지의 저택문 아래에서 뜨거운 서울의 햇볕 아래 몇 시간이고 서서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보렴.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다. 네가 직접 과거의 온전한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말이다. 그리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만남은 아버지의 경호원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멋지고 자신감 넘치던 영업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김수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깊은 회한에 차 있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개자식이야. 나는 탐욕과 체면에 눈이 멀었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너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내가 우리 행복을 내 손으로 부숴버렸어. 그는 늘어놓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악담을 퍼부은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의리보다 체면을 앞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죽지 못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부사장 직위도 돈도 아닌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한 애원과 애절한 간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한테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약속할게, 맹세할게. 나 변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너한테, 아버님한테 정말 잘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라도 너한테 보상할게.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말은 정말 비통하고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에 저였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져서 그의 뒤늦은 후회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눈먼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망, 그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은 그가 진정으로 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유일한 구명줄이자 마지막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푸른 정원, 만개한 장미꽃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하고 낯설었습니다. 알아요? 지난 7년 동안 나는 항상 당신이 나를 정말 왜 사랑하는지 궁금했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내 영혼, 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답을 얻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돈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죠. 당신은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당신이 사랑한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이 스스로 그려낸 완벽한 이미지와 체면뿐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소박한 외모의 아내가 필요했죠. 당신은 자신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관대한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 시골 출신의 처가가 필요했고요. 모든 것이 당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내 사랑, 내 희생도 당신 눈에는 그저 그 가짜 무대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고요. 아니야, 수진아. 그가 부인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실수는 있지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죽였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당신과 어머님이 한동안 생활하고 다시 시작할 다른 길을 찾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이걸 받고 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지난 7년에 대한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수표를 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제가 그에게 이렇게 인도적으로 대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바로 돈을 짚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진정으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의 뒤늦은 애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깨져버린 것은 결코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고 마침내 끝난 악몽처럼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거짓도 없는 오직 자유의 햇살과 시련을 기다리는 포부만이 있는 장으로요.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아버지의 성과 위에서 향락만 즐기는 아가씨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평범한 삶은 비록 많은 쓴맛을 주었지만 제게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노동의 가치, 제 발로 서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룹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아주 거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저만의 사업을 스스로 일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랑스러움과 믿음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정말로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아빠가 항상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맨손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심장과 깨어난 지성으로요. 저는 고상한 분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진짜 모습, 수년 동안 묻어둬야 했던 조용한 열정, 바로 금융투자와 스타트업 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재능과 경험, 그리고 아버지의 든든한 자본과 인맥 지원을 바탕으로 수진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능과 포부는 있지만 환경과 출발점이 어려운 젊은이들을 찾아 지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초기에 민준 씨 같지만 그에게는 없었던 것, 바로 인격과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과 경험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몇 년 후 수진 벤처스는
가장 신뢰받고 성공적인 스타트업 투자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개의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작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김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젊은 세대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창출한 가치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총명함과 충만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수진아?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민준 씨에 대해 묻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실패 덕분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실패가 제게 값비싼 교훈을 주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저는 힘차게 솟아오르는 고층 빌딩들, 진성그룹의 흔적이 담긴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행복이 동화 같은 결혼식이나 완벽한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바로 나 자신으로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위해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인격과 지혜 그리고 자존심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산이며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가 입은 옷으로 판단하지 말고 달콤한 말에 맹목적으로 믿지도 마십시오. 행동을 보고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재능 있고 성공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한 결혼의 비극적인 희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기계의 굉음이 채가시기도 전에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굴욕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통쾌한 복수극의 희열뿐만 아니라 인생과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체면이라는 허상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남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진과 김 회장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만한 자들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 깊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미지는 찢어진 셔츠와 화려한 결혼식장이라는 두 이미지에 담긴 두 가치 세계의 극명한 대립일 것입니다. 수입산 생화와 명품 옷을 입은 하객들로 가득 찬 화려한 결혼식장은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진 직함, 입은 옷, 사회적 지위로 그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과시와 동의어이고 행복은 세상의 부러움과 동의어입니다. 바로 그렇게 천박하고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남루한 시골 농부 차림의 김 회장님을 보았을 때 주저없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자신의 헛된 체면을 지키기 위해 파혼이라는 잔인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겉껍데기만 보고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극단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 어쩌면 우리 자신도 여러 번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타는 차, 혹은 집 주소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한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평범하거나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김 회장님의 찢어진 셔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낡은 옷이 아니라 시험이자 상징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가치의 세계, 소박함, 진정성, 그리고 내면의 핵심 가치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권력 있는 회장, 가장 비싼 옷을 입을 능력이 충분한 그가 찢어진 셔츠를 입고 나타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괴팍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권력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에 있고,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욕당했을 때의 그의 미소,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의 그의 평온함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어있는 용의 배짱이었고, 정상에 서서 그 모든 헛된 체면이 사실은 덧없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귀중한 교훈의 현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낡고 해진 책 표지 뒤에 지식에 보고 불후의 명작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박해 보이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 평범함 뒤에 거대한 제국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평범한 물질적 잣대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그들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무시한 거지가 사실은 당신의 인류애를 시험하는 숨겨진 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랑의 맹목성에 대한 값비싼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수지는 미모, 지성, 그리고 수백만 명이 꿈꾸는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후광을 숨긴 채 그녀가 진실하다고 믿는 사랑을 얻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맹목적으로 사랑했고 계산 없이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약속을 믿었고 관계의 첫 번째 균열과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무시를 변명하려 애썼고 자신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수진의 실수는 우리 많은 여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무시하거나 변명하려 애씁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 사람은 그냥 체면을 중시할 뿐이야. 본성은 착해. 그의 가족은 좀 현실적일 뿐이야. 내가 노력하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노력, 그 인내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약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기적인 자아와 무시를 점점 더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변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단지 달콤한 말과 낭만적인 행동만 보지 마십시오. 그가 주변 사람들, 특히 그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족, 돈, 그리고 삶의 핵심 가치에 대한 그의 관점을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을 낳고 길러준 가족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는 당신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여길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지 화려한 결혼식에서 조용한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아버지의 역할과 가족의 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김 회장님이 수진에게 보여준 사랑은 매우 특별하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는 딸을 맹목적으로 감싸거나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가 자유롭게 삶을 경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지켜보았고 딸이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서는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막거나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고통스럽지만 딸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찢어진 셔츠라는 시험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극도의 고통과 굴욕을 겪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사랑의 맹목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쓴 약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에는 때로 필요한 잔인함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초라한 진실과 마주하게 하여 그로부터 더 강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잔인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 달콤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행동, 자신의 자녀가 학대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단호하고 타협 없는 보호를 통해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결코 낚지 않는 진리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민준 씨의 가족은 거짓, 과시, 무시, 그리고 탐욕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굴욕, 붕괴, 그리고 빈손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은 매우 공평합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숨기고 연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고 영원히 속일 수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비쌀 것입니다. 반대로 수진의 가족은 인격, 지혜, 그리고 자존심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존경, 감탄,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수모를 겪었을지 모르지만 남은 평생 동안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진 아버지의 행동은 통쾌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헛되고 화려한 것을 째는 대신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에 있어서 현명해야 하고 사랑을 줄 알되 자신을 위한 자존심과 물러설 길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믿고 가족의 지지를 믿고 정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고 인격과 지혜로 산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마땅한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믿음을 잃지 말고 불의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김 회장님처럼 침묵을 힘으로, 소박함을 권력으로 바꾸고 수진처럼 고통을 재생으로, 과거의 잿더미를 더 찬란한 미래를 건설하는 기반으로 삼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결혼식 날의 찢어진 셔츠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앞으로 여러분의 길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찢어진 셔츠를 소중히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뿌리일 수도, 평범하지만 값진 정신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무엇이 단지 화려하지만 텅 빈 결혼식장인지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거나 삶에 대한 작은 공감과 성찰을 찾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 이야기 채널의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